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공통 기반 기술의 이제 파트 1, 그러니까 지난주에 썼던 기술들은요, 웹에 대한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웹 패러다임이 뭐 2.0, 3.0, 4.0, 심볼릭 웹까지 이렇게 있고요. 웹의 유형은 W 그리고 W 따따따 그리고 딥웹, 다크웹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딥웹이고 다크웹은 일부인데 다크웹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익명 웹이라고 해서 특정한 어떤 토르 네트워크 같은 기술들을 사용해서 익명화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토르 네트워크 하면 세 가지 생각나시죠? 오니온 라이터, 라우팅, 뭐 이런 분들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 기술에는 기본적으로 뭐 푸시 테크놀로지, 그리고 HTML5, 리아, 뭐 서비스 워커, SPA, 자바스크립트, 반응형 웹, 뭐 에이작스, 웹RTC, 이건 뭐 회의 기술로도 이제 많이 나오죠. 검색 엔진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푸시 테크놀로지를 설명을 좀 안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웹캐스팅이라든지 웹 신디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웹핑을 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M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HTML, 그러니까 웹 문서에 대한 그 표준이죠. 그래서 웹 스토리지와 웹 소켓, 캔버스, SVG,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캐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다 아마 지난주에 공부를 하셨으면 다 기억하고 있으실 것 같고요. 웹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웹 접근성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웹 접근성, 인유니견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식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 용이성, 경고성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지털 풋프린트. 네. 사용자가 웹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남긴 어떤 그런 행적들, 로그들, 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터넷의 그 사이트가 어느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표시하는, 등급을 표시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같은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웹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 좀 드렸었고, 저희가 빠르게 뭔가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 연동하는 기술이 최근에 마이데이터나 아니면 마이데이터나 그리고 핀테크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기술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그런 후보 기술들로 뭐 기존의 전통적인 XML 같은 것들이 있지만 스크래핑, 네, 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스크래핑 해오는 특정한 코드 기반으로 이제 스크래핑 해오는 기술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픈 API로 외부에 아예 공개를 해놓고 해당되는 스펙을 참고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 기술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123회에는 그 인터페이스 기술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OAS라는 부분이 출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뭐 웹 크롤링, 뭐 웹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를 연동하기 위한 기술이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 기술 측면에서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워낙 뭐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방대하기도 하고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고 워낙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는데요. 클라우드 분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죠? 구축 유형과 서비스 유형이 있었고, 구축 유형은 그냥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내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었고, 내가 오로지 그 클라우드 환경을 나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내부에 스스로가 활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그리고 이 두 가지로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인터 클라우드, 메타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인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엔 클라우드 간의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 간,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부분은 AWS를 사용하고 고객을 대응하는 어떤 고객 서비스 부분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CS 부분은 네,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를 가져가는 전략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CSB는 이런 관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간에 브로킹하는, 네, 브로커를 해주는 그 중개자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는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XaaS라고 해서 클라우드로 모든 것을 다 서비스 해주겠다라는 측면의 개념들이 있었고요. 단순하게 내가 인프라만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는 인프라 측면에, 네, 뭐 네트워크나 아니면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이아스가 있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미드레어까지 활용하는 파스, 아니면 전체 소프트웨어도 내가 그냥 다 그러니까 별도의 개발하지 않고 온프라미스 환경에 두지 않고 그냥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거야. 예를 들자면 노션 같은, 네, 이런 툴들 같은 이제 사스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엔드 서비스, 그러니까 모바일을 서비스할 때 백엔드의 주요 기능들, 뭐 인증이라든지
뭐 아니면 푸시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백엔드 애저 서비스, BaaS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드 기반의 그 실행을 실제로 클라우드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파스 같은 기술들도 소개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데이터 센터 애저 서비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기능들을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 받는 기능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게 되면서 원격에서 업무를 좀 처리하기 위한 가상화 기술, 네, 저거랑 이제 좀 저게 이제 발전을 한 게 이제 VDI에서 다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VDI와 다스의 차이점은 VDI는 그 VDI의 환경 자체를 온프라미스, 그러니까 기업 내에 있는 환경으로 별도로 구축을 해놓고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다스는 아예 그 인프라 부분도 실제로 클라우드로 활용한다. 그래서 유연성 있게 뭔가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측면 말씀드렸습니다.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스케일 아웃은 어떻게 보면 x86의 그 범용성 있는 그 서버들을 횡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서 그 대수를 늘려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스케일업은 컴퓨팅 파워 자체를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산에 관련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스펙을 올려서 처리를 하는, 네, 스케일업 같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보안을 서비스 받기 위한 이제 CCAS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로 PC 뭐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완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상화 기술들이 있었고, 가상화 기술에는 서버, 스토리지, 데스크탑 가상화가 있었다. 서버 가상화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가 있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LXC 기반의 도커 기술이나, 그리고 이것을 오케리스트레이션 해서 서비스 해주기 위한 총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같은 기술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토리지 측면에서는 CCAS, 그러니까 SCSI 측면에서의 DAS, 네,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NAS, 그리고 파이버 채널 스위칭을 이용하는 센 뭐 디스크 스토리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데스크탑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VDI, DAS,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술은 이런 것들이 있고, 오픈스택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실제로 OSS 형태로 개발을 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기반이 되는 기술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거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트 측면에서는 노바, 스토리지는 스위프트, 통합 인증은 키스톤, 그리고 버추어 이미지, 그러니까 가상화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글랜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 가상화된 이미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버를 막 확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나요? 뭔가 서버에 그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그 하드웨어에 있는 OS 설치하고 환경 맞춰주고 이렇게 서버를 확장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클라우드 형태로 고객이 뭔가 요청을 할 때 나 이거 2대에서 3대로 늘려줘, 3대에서 4대로 늘려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언제 하나하나 확장을 하고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셋, 그것들을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배포가 필요할 때 실제로 뭐 도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배포를 빠르게 해서, 쿠버네티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배포를 빠르게 함으로써 서버를 마치 찍어내듯이, 네,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뉴트론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제 파스타 같은 것들이 있었다. 네, 5.0이고 지금 라비올리까지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 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정책 제도 표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발전법들이 있었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부분들을 전자정보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을 규정했냐? 정보 자원 등급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점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1.6 미만이면 그러니까 평균 1.0 미만이면 3등급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지만 2.4 이상이면 사실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이에요. 기업 내에서 결국에 향후에는 이런 어떤 유연성, 아까 제가 저 가트너의 10대 전략 기술 설명드리면서 회복 탄력성, 뭐 적응성,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이 팬데믹처럼 굉장히 막
그 급변하다 보니 기업에 있는 자산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굉장히 네, 컴포저블하게 접근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선 기존처럼 서버를 뭔가 온프라미스 환경에다 두고 하나씩 찍어내는 환경으로 하면 적응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저 클라우드 전환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사실은 IT 경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엔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클라우드 환경 설계도 필요하고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클라우드의 전환에 있어서 뭐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G클라우드를 활용할지 아니면 보안 위협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렸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유닉스 투 리눅스를 말씀드렸지만 유닉스 투 유닉스, 리눅스 투 리눅스 뭐 이런 부분에 사실은 OS 플랫폼도 사실은 감안을 해서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그렇게 설계하잖아요. 아, 우리가 내부망이다, 외부망이다, 뭐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는데 클라우드는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인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21회 같은 경우엔 정보관리에서 이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설계해봐라,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비스로는 퍼블릭 환경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네트워크 자원들을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내부망은 거꾸로 프라이빗 형태로 구현을 해서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전자신문에 그 농협의 어떻게 보면 DR 센터를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협은 어떻게 전환했냐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농협에서는 실제로 이 정보 자원들, 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자원들, 뭐 계정계, 뭐 이런 어떤 자원들에 다 등급을 둬서 실제로 이거는 퍼블릭, 이거는 프라이빗 이렇게 나눠서 했다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꼬리표 같은 걸 붙여서 일단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수순이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도 다 퍼블릭 단계로 다 옮겨서 결국엔 클라우드의 원래 그 효용,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만큼 과금이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함께 확장을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어떤 개념들도 필요한데, 아예 클라우드를 네이티브로 활용을 해서 앱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데브옵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라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 네이티브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SRE 같은 경우엔 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이 인프라, 어떻게 보면 IT 자원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신뢰성, 이걸 극대화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장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그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지표가 있고, 지표가 나오면 이제 SLA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한다 라는 측면에서 SRE가 네, 좀 부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27017 같은 클라우드 보안 말씀드렸고, 27018 같은 경우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에 대한 보안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카스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같은 것들을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라는 측면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저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클라우드가 사용이 안 되는 기술들이 없잖아요. 제가 좀 이따 서비스 말씀드릴 텐데,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활용하겠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걸 언제든 온프라미스 환경에 구축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예측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 그 도시의 발전 상황, 그리고 그 도시의 상황들에 따라서 이 인프라가 시시각각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다 대응해 주겠습니까? 이 클라우드 기술로 다 우리가 얘기한 이 많은 클라우드 기술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떠올리면 아예 클라우드는 그냥 밑바닥에 깔고 시작하시면 돼요. 기본 기술은.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전 회차에서도, 이전 그 파트 1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공통 기반 기술은 저 기반 기술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 어떤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막 갖다 붙여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이해 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기술 같은 경우가 또 있는데요. 컴퓨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를 갖추지 않고 이제 컴퓨팅하는 기술, 그리고 컴퓨팅의 유효한 자원들을 모아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터 같은 성능을 내보겠다라는 그리드 컴퓨팅, 그리고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천초각처럼 모아서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패브릭 컴퓨팅들도 있었고요. 사용한 만큼 페이퍼 유즈의 개념인 유틸리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의 어떤 기본 개념이 됐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황인식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실제로 그 해당되는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컴퓨팅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유비컨터스 컴퓨팅, 소셜, 심리스 이런 부분들은 개념적으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인메모리는 최근에 디스크를 HDD,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측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측면에서 아예 처리를 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디스크는 백업 용도로 활용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처리 속도 자체가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치 프로세싱, 예전에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 들어가면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거 배울 텐데, 실제로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인메모리 컴퓨팅에 올려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빅데이터 아키텍처를 얘기할 때도 람다 이런 스피드 레이어 이런 부분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저 인메모리가 들어간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려서 처리를 해도 괜찮은 배치 레이어들,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배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인메모리 컴퓨팅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실시간 처리, 약간 빠른 처리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거기에 람다나 카파 같은 부분들의 아키텍처까지 떠올리시면서 확장해 나가시면 충분히 어떤 토픽이 나오더라도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자율 컴퓨팅, 포그 컴퓨팅, 앰비언트 컴퓨팅 이런 부분들 그냥 개념적으로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플라이언스 서버, 컨버지드 인프라, HCI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컨버지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통합, 가상화, 자동, 프로비저닝 이런 관점에서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치 이제 SDN 같은 이런 것들을 가상화를 해서 하나의 벤더를 통해서 제공하겠다, 통합해서 이런 측면의 이제 기술이 HCI 기술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클라우드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하거나 이럴 때 사실 이렇게 가상화돼서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네. 설명드릴 게 많은데 이걸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다음을 넘어가야 실제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MSA 같은 경우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었죠. 코네이, 폴리글랏, 그리고 소야, 그리고 서비스 메쉬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지만 조직의 구조는, 조직의 아키텍처의 구조는 조직의 구조에 일치한다라는 코네이 법칙 같은 거가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활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폴리글랏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MSA 기술 요소는 중간에 라우팅을 해주고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API 게이트웨이를 기준으로 이제 뭔가 조율이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사실은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데이터의 변경을 실제로 반영하기 위한 메시지 큐잉 방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카프카와 레빗과 액티브 MQ 같은 것들이 있었다. 123회 때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 MSA 같은 경우에는 내부 서비스 외부를 하기 위한 이너 아키텍처와 아우터 아키텍처를 별도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A 전환함에 있어서 설계, 그러니까 서비스 경계를 어떻게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경계를 도메인 측면으로 나누기 위한 DDD, 도메인 드리븐 디벨롭먼트, 네, 이런 부분들, 디자인이죠. 네, 디자인 같은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좀 드렸었고, MSA의 문제점들, 네, 서비스에 너무 한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사일로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통합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 좀 들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체 아키텍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개발을 동시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그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관리할 프로그래머 매니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같은 부분들을 잘 넘기기 위한
서킷 브레이커 같은 기술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SA 이슈를 그렇게 지금 간단하게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가상현실 기술 기억나시죠? 네, 메타버스 있고 가상현실 유형에는 AR, VR, 가상공간, 네, 사이버 스페이스, XR, MR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감 콘텐츠가 모의고사 때 한번 출제가 된 부분들이 있죠. 사람의 오감 그리고 오감의 기초에서 마치 실제로 느껴지는 것처럼 제공되는 컨텐츠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에는 저희가 홀로그램, 뭐 3D 터치, HMD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본 기술로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부분들을 모델링해서 모델링을 해서 디지털화 시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화 시킨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은 다음 그걸 다시 현실에 반영하는 부분들 말씀 좀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치 측이 기술 기억하시죠? 네, 위치 측이 기술은 실내, 실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위치를 측이하기 위한 LDT, 로케이션, 디터미네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외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저 기반이 되는 기술들은 다 비슷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실외로 좀 나눠보면 셀 아이디, 뭐 AOA, TOA, DOA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전파의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RSSI 같은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실외에는 이제 GPS 기반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GPS나 아니면 어시스트드 GPS 그리고 디퍼런셜 GPS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GPS의 오차를 보정해서 항공기 외 선박, 교통, 물류, 응급 구조 등에 활용하는 이제 SBAS 같은 부분들도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실내는 뭐 저희 이제 와이파이 핑거프린트 이런 거 기억나시죠? 비콘 그리고 블루투스 네, 이런 기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좌표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실제로 타겟 오브젝트 그러니까 타겟 사물이거나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지 떠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오펜싱 같은 기술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LET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션은 이네이블 플랫폼이라고 해서 위치 서버, 위치 데이터 서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GML은 위치를 지력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XML 문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도 GML, 시티 GML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시티 GML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에 활용이 된다라는 측면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그 및 근거리 통신 기술들 말씀드리면서 바코드, QR코드 말씀을 좀 같이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NFC, 뭐 RFID 뭐 이런 부분들 특히나 RFID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서 활용되는 이제 코드 체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별도로 필요하고 주파수를 이용해 아이디를 식별한다라는 측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 기반 기술의 파트 1을 여기까지 지금 지난주에 쭉 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난주도 1회차, 2회차로 나눠서 했었죠. 나눠서 했던 부분들을 빠르게 좀 저희가 복습하면서 지금 좀 짚었는데요. 그만큼 이게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 2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UX, UI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UX, UI를 얘기하는데 UX라고 하면은 기본 뭘까요? 유저 익스피리언스잖아요. 그리고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차이점이 있나가 사실은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혼동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길을 만드는데 실제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직선으로 길을 낸다. 이건 UI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충실하도록 뭔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거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건 UI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해당되는 목적지까지 가는 어떤 경치나 아니면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가장 빠른 길은 아니지만 해안도로를 거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이제 UX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적에 맞도록 가장 부합하도록 만드는 부분,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부분 UI. 하지만 사용자의 경험까지 고려하는 거, 내가 시각적인 경험과 그 시간의 느낌, 뭐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만들어내는 건 U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객이 느끼는 경험을 저희는 CX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같은 말씀드릴 때 뭐가 있었죠? 토탈 오브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잖아요. 그쵸? 총체적인 경험. UX, CX 뿐만 아니라 뭐 직원의 경험들을 다 총합해서 이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라는 측면에서 이 총체적 경험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내에서는 그 총체적 경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사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성. 네, 사용성. 사용성이란 뭘까요? 네, 네. 유저빌리티라고 하는 그 사용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성은 크게 사용자 조사와 사용자 평가로 나눠요. 이 사용자 조사는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사용자 조사, 사용자 평가 이렇게 쉽게 헷갈릴 수 있는데 사용자 조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행동과 니즈, 동기부여를 만드는 부분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사용자 조사예요. 사용성 평가는 실제로 만들어진 그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사용자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실은 부합하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네,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용자 조사 같은 경우엔 이제 유저 리서치라고 하고 있고요. 뭐 이 사용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유저빌리티 이제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사용자 모형에는 인지 모형, 페르소나 모형, 뭐 역할 모형, 그리고 사회 기술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성 평가의 모형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리스틱에 의한 사용성 평가에는 야콥 닐슨, 네, 사용성 10원칙, 네, 요거를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카톡을 기준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설명을 여기 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상태 안내가 잘 돼야 돼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절한 피드백을 적절한 타이밍에 주어야 한다. 요 그림 보시면 카카오 쪽 채팅방에서 동영상을 보내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죠? 아,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상태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익숙함. 네. 시스템에서 도출된 용어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제 단어나 문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앨범, 카메라, 뭐 선물하기 이런 어떤 사용자에게 친숙한 단어들을 가지고 아니면 사용자에게 친숙한 아이콘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학문적인 단어나 아니면 기술적인 단어를 여기다 적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적으라는 얘기고요. 네, 뭐, 여기서 뭐, 네, 뭐 이런 지도, 캘린더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익숙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복구 가능성, 사용자의 실수를 쉽게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럼 뭘까요? 네, 보면은 송금 취소 여기 보이시나요? 송금 완료됐어요. 그럼 이걸 취소할 수도 있어야 돼요. 실수를 했더라도 이렇게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일관성, 뭐 그 외에도 에러 예방, 네, 이렇게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에러나 실수 또는 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채팅방은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가면 모두 삭제되고 채팅 목록도 모두 삭제돼 괜찮겠어? 나가도 괜찮겠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직관성, 네, 그리고 효율성, 핵심 정보, 필요 없는 정보는 핵심 정보를 방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만 노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금할 때 필요한 정보들만 노출해야지 여기에 뭐 송금의 잔액이 얼마고 뭐 내가 송금했을 때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얼마고 뭐 이런 부분들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한테 돈을 보낼지를 그냥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건 누구한테 돈을 보낼지를 선택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선택이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명확한 에러 문구, 그리고 도움되는 서비스, 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쭉 보셔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예시를 가지고 한 번 더 이해하시면 머릿속에 깊이 남아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을 뿐더러 야콥 닐슨 물어보겠습니까? 네, 물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UX라고 해야 되면 UX나 UI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강글로 하나 적어줘도 되죠. 야콥 닐슨의 휴리스틱 평가 10원칙이 있는데요. 이 평가에 의해서 뭔가 디자인이 되어야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성을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지금 열강을 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던 건 야콥 닐슨의 디자인 시범칙, 그러니까 사용성의 시범칙을 알아봤고요. 카톡을 기준으로, 잘 활용하고 계시는 카톡을 기준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조사는 제가 사용자의 행동, 니즈, 동기부여에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자를 관찰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를 적절한 피드백들을 좀 줌으로써 사용자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지, 사용자가 저런 시점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프로덕트 오너인데요.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자 정도로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스크럼을 우리가 아마 보셨으면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프로덕트 오너. 네. 거기서 이 프로덕트 오너의 가장 큰 어떤 역할, 뭐 책임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를 대변해서 그 제품이 구비하여야 될 어떻게 보면 기능들, 그리고 그 기능이 갖춰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덕트 오너들은 여러 가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들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사용자 조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링크를 걸어드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열어드리면 네, 시간이 좀 없는 게 좀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좀 된 부분이긴 한데 2017년도에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고요. 네. 유저 리서치가 뭔가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베이넌 컴퍼니, 그러니까 컨설팅 기관이에요. 조사에 따르면 80%의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제품을 이용해 본 오직 8%만이 이에 동의했다.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는 우리는 80%는 고객들을 잘 알고 있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제 고객들은 이 사람들은 8%밖에 우리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 라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이상과 어떻게 보면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치와 사용자의 어떤 그런 갭,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느끼는 이 갭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의 니즈를 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유저 리서치라고 합니다. 사용자 조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유저 리서치는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세스도 보면 목적, 방법론은 뭘 활용했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반 어떤 요식 업체들 있잖아요. 뭐 치킨집이나 아니면 본앤본, 뭐 시즈 베이글 같은 어떤 샌드위치 가게 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유저 리서치를 좀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결과 분석, 향후 계획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굉장히 저희가 좀 앞에도 좀 설명이 됐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상점주들 고객의 어떤 이상과 저희 제품이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키 커스터머 잡, 그러니까 고객은 상점주는 부름을 통해 인간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정의할 수 있었고,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제품이 어떻게 어떤 기능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책으로 글로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시를 보고 내가 하나하나 더 마음으로 좀 느꼈을 때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답안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본 것과 보지 않은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저런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내가 한 것처럼 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용성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HCI,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HCI의 최적 조건으로는 유용성, 사용성, 감성 등이 있다. 유용성은 효과성, 목적 달성.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사용성은 효율성, 최선의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내가
입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막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든지 마우스 클릭을 굉장히 많이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몇 번에 클릭하지 않고도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긴데요. 대표적인 게 저는 여기에 이제 혁신적으로 만들어냈던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카카오뱅크. 네. 기존까지의 그 뱅크에서 이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그리고 이체할 대상 계좌번호 넣고 계좌번호가 지정이 되게 되면 실제로 뭐 금액 넣고 공인인증서 넣고 그리고 그게 인증이 되면 뭐 확인하고 뭐 이런 관계 굉장히 길었잖아요. 입금 나는 그냥 입금 한번 시키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그런데 카카오뱅크에서 한 건 정말 그 해당되는 목적에만 집중했어요. 네. 금액 넣고, 그러니까 대상 적고, 금액 넣고, 인증하고 끝.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제품을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사실은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용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성도 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어떤 은행의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막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마치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뭐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정화된 컬러를 사용하면서 폰트도 싸구려 같지 않은 그런 컬러들을 폰트로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NLP,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연어를 뭔가 프로세싱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학문적인 단어와 일반적으로 평소에 얘기하는 어떤 그런 문법들은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감 기술은 음성, 터치, 동작, 증강, 형식 같은 이제 감각적인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터치 저희가 터치 많이 하잖아요. 그 스마트폰 쓸 때도 이제 동작이나 증강 형식 같은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이 어떤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싱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웨어러블 기기들에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모달 같은 경우엔 인간의 제스처, 시선, 손의 움직임, 행동의 패턴, 음성, 물리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사용자의 인터페이스이고 사용자의 행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부호하는 기반의 인지 기반 기술이 바로 멀티모달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UI 뭘까요? 제로 UI가 없나? 네. 저희가 UI가 없는 게 뭐가 있죠? 다 있는 것 같은데 모바일도 있고 PC 웹도 있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실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으로만 하잖아요. 뭐, 시리야, 뭐, 전화 걸어줘, 이러면 사실은 UI 자체가 필요 없고, 목소리만으로 인지해서, 실제로 UI는 정말 보조적인 수단이거나, 네, 인지해서 사실은 명령어를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UI가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 네,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뭐, 잘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뭐, 이럴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날씨나, 네, 아니면 TV를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타이머. 뭐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한 5분 정도의 타이머를 맞춰줘야 될 때 5분 타이머 맞춰줘 이러면 이제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를 틀 때, 네, 특히나 이제 동요 같은 걸 틀 때 많이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제 UI, 아예 예전에는 사용자의 UI가 존재했고 마우스 기반의 이런 어떤 UI가 있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제 UI는 좀 더 확장된 개념, 보이스 UI나 이렇게 아예 UI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사용자의 어떤 행동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리액션을 주는 소프트웨어들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UX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술인데요. 모바일 기술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어차피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웹, 모바일 웹, 하이브리드 이런 거 다 개념 알고 계시죠? 네, 웹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냥 모바일 웹이에요.
네. 그래서 별도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들을 이제 모바일 웹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아니라 별도의 SDK를 활용해서 개발된 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있는 것이고요. PC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저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도의 SDK로 OS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은 껍데기는 앱인데 안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모두 다 모바일 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관련돼서는 실제로 2010년도였나요? 안드로이드가 많이 이제 좀 나올 때는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안드로이드는 그냥 기반으로 깔고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어떤 구성으로 좀 되어 있고 네, 어디까지 좀 와야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워크 기술이에요. 네, 스마트 워크 기술이란 뭘까요? 우리가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아까 뭐 그 같은 어에서도 어디서나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네. 이라고 저는 좀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는 스마트 워크 그리고 디지털 워크 스페이스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이죠. 그래서 또 이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그러니까 외부에서 개인의 어떤 기기들을 단말을 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단말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면 네. 기본적으로 스마트 워킹 기술이란 시간과 장소를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업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제가 스마트 워크 기술은 이제 이동성의 측면을 이제 좀 뒀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 뭐 이런 환경도 지원이 이제 돼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기업에서 제공을 하는 노트북을 가지고 업무를 봐야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노트북이 아니라 이제 개인 뭐 사실은 태블릿으로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인 노트북, 뭐 개인 스마트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리 기술들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데스크탑 형태로 업무를 봤는데 재택근무를 한다고 그 데스크탑을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개인이 어디에 있건 개인이 어떤 디바이스로 접근하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니즈들이 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부분들이 MDM 같은 기술들이 좀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MEAP, 다수의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예요. 예를 들자면 뭐 SCM, 뭐 ERP 이런 것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게 모바일로 많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뭐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퍼스트 전략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런 측면에 사실은 모바일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 모바일을 기준으로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작동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VYOD는 Bring Your Own Device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온 디바이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COYOD는 이제 기업에서 기기를 배정하는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는 기업의 직원,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정보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바일 IT 환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 그래서 뭐 구성 요소는 모바일 디바이스 당연히 있어야겠죠. 시큐리티, 안전성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뭐 EM 서비스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워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워킹을 하기 위해선 내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일단은 장소의 제약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위주로 어떤 그 지역마다 이런 스마트 워크 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사실 자리를 배정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준 부분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라고 해서 실제로 기업에서 그 해당되는 어떤 디바이스들을 활용해서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 자산에 접근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MDM이나 MEAP 그리고 BYOD, CYDD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고, FOTA는 펌웨어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뭐 그 펌웨어 업데이트 자체를 이제 자동화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워크 기술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로봇 기술인데요. 로봇 기술은 이것도 그냥 근간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로봇 기술만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저것도 하나의 어떤 근간 기술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로봇 기술들이 이제 그 사회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별로 좀 아실 필요도 있고 로봇의 투입 형태 별로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능형 로봇, 소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케어해주기 위한 로봇이죠. 그게 이제 소셜 로봇이 있고, 협동 로봇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함께 협동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물류 로봇이 아마존에서는 저 이제 그 작은 어떤 물류 로봇 디바이스들이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사실 피킹 패킹들을 다 하거든요. 피킹 패킹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피킹 패킹이 뭐냐면 물류센터에 가면 뭐 화장지 그리고 뭐 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막 굉장히 큰 공간 안에 사실 분산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룹핑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주문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제가 비누 하나랑 예를 들자면 세제 하나랑 화장지 하나를 구매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건이 재고가 있는 그 위치마다 사람이 예전엔 전통적으로 가서 다 픽업을 한 다음에 패킹을 해야 됐어요. 패킹한다는 건 박스를 싼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도 안 나는 거죠. 사람이 그 넓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물론 이제 전기차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 남은이라는 사람의 그 주문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담아서 사실 대응한다는 게 얼마나 큰 로스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선두적으로 지금 가 있는 부분이 이제 아마존이라는 업체가 이미 그 창고에서 그런 부분들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웨어러빙 컴퓨팅 기술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컴퓨팅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을 사람의 의복에 분산을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스마트 워치나 이런 부분들도 다 웨어러블이죠. 그리고 뭐 스마트 글래스 같은 부분도 이제 웨어러블 기술로 활용이 돼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네, 블록체인이 2018년도인가요? 아마 2019년도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굉장한 광풍을 일으켰죠. 네, 주로 이제 아마 코인 위주로 잘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 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이런 쪽으로 사실은 광풍이 불면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됐었던 기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좀 살펴봤던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 그러니까 가트너의 실제로 하이프 사이클 중에서도 기대 정점에 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코인에 약간은 묻혀서 가상화폐에 묻혀서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식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단계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로 DID나 이런 쪽에 사실은 실제로 활용한 기술들로 활용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2020년대는 가트너에서 프랙티컬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실용적인 블록체인, 그러니까 과거처럼 뭔가 세상을 혁신시킬 것 같은 그런 블록체인에서 벗어나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점차 대중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딱 지금 그 단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의 약간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 5가지 정도로 그룹핑을 좀 해봤어요. 물론 그룹핑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 보안과 동향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눴고요. 가상화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좀 있을 텐데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사실은 기반이 되는 부분들도 저 비트코인에서 대부분이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더리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 블록체인의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또 가상화폐 관점에서도 좀 성공한 어떤 코인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가 굉장히 뭐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실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라는 게 사실은 이 안정성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10,000원이었는데 이 가치가 내일은 이게 1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네,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은 실물의 어떤 뭐 금이나 뭐 이런 부분과 연동을 시켜서 이 어떻게 보면 화폐로서의 안정성을 좀 주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블록체인 화폐, 가상화폐인 리브라라는 그 화폐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관리 모델 뭐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잔액 관리 모델이라고 해서 실제로 출제가 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UTXO라는 개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비슷한 관점으로 계좌 잔고 모델이라는 이더리움에서의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래 유효성 및 검증 그리고 코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기술이고요.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것들이 있고 암호화폐 지갑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 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고 실제로 비밀 키로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비밀 키로 복호화를 해서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들 주간 모의고사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 기억이 나고요. 그 디지털 화폐가 최근에는 이것들을 이제 실제 화폐, 디지털 화폐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블록체인의 요소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장 자체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막 좀 이게 무슨 개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일단 개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은행 거래를 내가 하면 남훈이 누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체를 시켰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의 어떤 거래 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거래 원장이 예전에 어디에 저장돼 있었죠? 은행 서버에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은행 서버가 털린다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네. 공격을 당하면 실제로 이것들을 이 무결성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해킹에 대해 취약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은행에는 그렇게 보안을 막 목매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블록체인은 이 분산 원장을, 굉장히 분산해서, 그러니까 조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드들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해커가 내가 거래를 좀 조작하려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라는 사람의 100억의 잔고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제가 그걸 조작해서 실제로 그 100억을 저한테 옮겨놓고 싶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공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은행에 있는 그 서버를 실제로 공격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되게 되면 거래 원장이 어때요? 각각의 도처에 지금 사실은 분산돼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동일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의 그 노드에 있는 그 원장들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조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안에 안정하다고 하는 게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장이 실제로 체인 형태로 엮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후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좀 이따 제가 저 블록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걸 보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전의 거래 내역들을 하나의 해시화 시켜서 만든 그것들이 있고요. 네, 해시화 시켜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래에서는 이전 그 거래에 해시된 내용과 지금 발생한 그 해시 내용을 또 마찬가지로 해시화 시켜서 또 저장을 해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 이걸 조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해시를 한번 풀고 해야지 해당되는 거래 내역들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게 블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머클트리, 뭐 블록 헤더 이건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 다 드릴게요. 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래가 유효하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거래는 이 거래가 유효해라고 하는 그 합의, 인정하는 그 절차들이 좀 필요한데 그걸 뭘로 가져가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게 크게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나눠져 있게 돼요. 프라이빗은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 그 거래를 합의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거래 당사자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설 모임 같은 그런 느낌? 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런데 퍼블릭은 그냥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왔다 갔다 들락들락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소 기술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에 뭐냐면 어떤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사전에다 정의를 해놓고 이런 조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들을 자동 실행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오딧 그리고 솔리디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앱인 DF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앱인 D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에는 이제 하이퍼 레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 기반이고 여기서 이제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별도로 한 번 더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에는 뭐 DID 뭐 저희가 블록체인과 그리고 금융을 이제 결합한 디파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보안은 뭐 이런 부분들의 보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보안을 활용할 때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 거에 영지식 증명 같은 기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블록체인 동향들도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개념상으로 지금 블록체인을 좀 설명드렸잖아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블록을 체인 형태로 묶은 거예요. 네. 그럼 그 블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냥 뭔가 암호화되어 있는 집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뭘 암호화했냐? 라고 했을 때 분산 원장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제 분산 원장. 좀 이따 이제 블록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텐데 일단 개념적으로는 분산 원장. 우리가 뭔가 분산해서 저장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네, 이더리움이나 네, 이런 어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거래 내역들이 되겠죠. 네. 그리고 DID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어떻게 보면 아이디 정보들, 네, 사용자의 개인 정보들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결을 해서 뭔가 이런 무결성이나 조작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인 형태로 연결을 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한 다음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분산돼서 다 저장을 해서 복제본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내가 그것들을 조작하려고 하더라도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들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 살펴볼게요. 네, 블록체인 기술은 그럼 어디까지 와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익숙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하이프 사이클로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2019년도기는 해요.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저희가 얘기하는 스마트 계약이 지금 보면은 기대의 정점에 와 있네요. 네, 기대의 정점에 와 있고 한 2에서 5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생산성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효과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뭐 보험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ICO 같은 것도 눈에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이제 분야별로 얼마나 사용화가 될 건지에 대해서 사실 여기는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블록체인 게이밍에 있어서의 블록체인은 실제로 지금 한 5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대의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물류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기대의 지금 정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블록체인을 교육에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기대의 정점에서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기대의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한 5에서 10년 정도면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희가 암호화폐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었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브라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공개 블록체인들의 합의 과정에서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가형 또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주도해서 만든 암호화폐라고 얘기하네요, 리브라가. 네. 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탈중앙, 분산 네트워크, 탈중계성, 뭐 타임스탬핑,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효율성, 경제성, 보안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 이런 블록체인의 유형들이 좀 존재하고, 퍼블릭은 최초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이고 인터넷으로 모든에게 공개되어 있는 거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정해져 있다. 컨소시엄은 반중앙형 블록체인으로 미리 선정된 N개의 주체들만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아, 블록체인 요소 기술 나왔어요.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 좀 드릴 텐데 개념도 좀 볼게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블록이에요. 네, 블록인데 블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블록 해시, 그리고 블록 헤더, 그리고 거래 정보, 기타 정보가 되어 있어요. 네, 블록 헤더는 뭐로 구성이 됐냐라고 했을 때 버전 프리비어스 이제 해시예요. 프리비어스, 그러니까 이전 블록의 해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머클 트리가 어딘가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될 거고, 이 거래 정보들을 해시화 시킨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네, 아니구나. 네. 네, 그렇죠. 네. 네, 블록 헤더에는 그래서 머클 해시가 여기 들어가게요. 이 머클 해시는 뭐냐면 이 거래 정보를 해시시켜서 실제로 최종 해시를 만들어낸 게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제 블록 해시를 만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네, 여기 이제 잘 나와 있네요. 이 블록 해시를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블록은 개별 거래 내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뭐 누구 이명방이라는 사람한테 오명훈이라는 사람으로, 네, 뭐 BTC 이만큼을 보내는데 뭐 이런 내역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거래 내역들이. 그럼 이거를 각각 해시화 시켜요. 네, 얘네들을 해시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얘를 또 해시화 시켜요. 그래서 해시화 시키고 해서 최종적으로 트리 형태에서 남게 되는 이 머클 트리라고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해시가 이 바로 머클 트리 해시 값입니다. 그리고 이 블록 헤더는 이 블록 해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머클 트리 해시 값이 블록 헤더의 하나의 값으로 들어가고요. 이 블록 헤더에는 바로 앞 블록의 블록 해시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채굴 난이도, 넌스, 뭐 소프트웨어 버전, 블록 생성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또 해시화 시켜서 최종적으로 블록 해시를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 만든 이 블록 해시에는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나요? 네,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채굴 난이도, 넌시, 머클트리, 해시 이런 것들 다 조작해야 되고, 이 거래 내역들이 하나하나 이제 해시화 시킨 이 머클트리 해시도 조작해야 되고, 또 개별 거래 해시도 조작해야 되어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이것들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 블록을 사실은 해킹을 해서 뭔가 뭐 사실은 이 거래를 조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해커들이 노리는 부분들은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 전자지갑에 있는 키들을 주로 좀 많이 노려요. 그러니까 공개 키를 쌍으로 이루어진 키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엔 이 블록체인을 이체시키기 위한 그 키, 공개 키, 비밀 키, 이 키를 가지고 탈취하는 수법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쵸? 요거 이해되시죠? 네, 단계적으로. 그래서 머클트리, 네, 머클트리 보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각각의 거래인데 이걸 각각의 거래를 해시화시키고, 이 각각의 거래를 해시화시킨 걸 또 해시화시키고,
또 이걸 해시화 시키다 보면 최종 이제 해시가 나오게 되고 이게 머클 트리의 이제 머클 해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머클 해시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블록 헤더의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해시화 시켜서 블록 해시로 가져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그 중요한 기술인 이 머클 해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블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포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포크가 뭐냐면 이게 블록체인이 두 개 이상의 노드가 거의 동시에 블록을 생성하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이제 블록 간 서로 상호한 정책이 충돌할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본래 블록체인이 이제 쭉 있고 하드 포크 같은 경우에 별도의 버전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버전이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다시 합류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드 포크는 기존 블록에서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 방식이고 업데이트나 잘못된 거래가 생성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체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건데 실제로 다시 합쳐지진 않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결국에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 기존의 플랫폼에 합류한다. 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포크 이용이 잘 나와 있네요. 보면은 소프트 포크는 새로운 규칙이 있으면 합의를 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규칙으로 이제 합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드 포크는 새로운 규칙과 기존의 규칙이 패러럴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어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포킹 전 요청한 지불 요청이 포킹 후에 양쪽 포크에 기록이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요청이 되게 되는데 양쪽 포크에 다 기록이 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포크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네, 제가 블록체인은 왜 이렇게 사실은 이 밑바닥까지 긁어서 설명을 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기반 기술로서 굉장히 너무 중요하고 향후에 DID뿐만 아니라 DeFi 이런 데에 다 활용이 되는 요소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그윗이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그윗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블록은 1MB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래 내역과 서명을 합쳐서 1MB다 보니까 서명이 사실 몇 메가 차지하지도 않는데 대부분 다 거래 내역인데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것도 사실은 벅찬데 이 서명하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합쳐서 놓으니까 너무 사실 공간 낭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서명할 수 있는 공간과 거래 내역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하자. 네, 이런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내용과 서명 분리해서 되어 있죠. 그래서 세그윗의 결국의 역할은 블록체인의 거래 확장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가변성을 해결한다라는 측면이고 1차에 성사시키는 거래수가 현재 금융거래 방식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서 거래 속도가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블록체인의 거래 확장성의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 보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거래 제한이 1초에 한 7건 정도로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네, 세고이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다음 마이닝입니다. 네, 결국에는 넌스 값을 구하는 이제 절차라고 얘기하는데요. 해시 함수의 이전 블록의 해시 값, 거래 내역 넌스 값을 넣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나오도록 넌스 값을 유추하는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 난이도보다 낮은 값이 나오도록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넌스 무작위 대입, 그렇죠? 넌스 값과 이전 블록 해시 값 그리고 거래 내역에 이제 이 모든 값들을 넣어서 가장 낮은 값이 나오는 그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연습 값이 0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여기서 일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일씩 반복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계산한 블록 해시 값이 특정 숫자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그때 넌스 값을 계산한 블록 해시가 그 블록의 해시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 넌스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 할 때 컴퓨팅 파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계산하는 값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넌스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올리면서 넌스 0, 1, 2, 3, 4 이렇게 넣어가면서 특정 값보다 적은 값이 나오는 그 시점의 값을 블록이라고 확정을 해서 하게 되고 실제로 그걸 계산해낸 그 노드가
노드한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 마이닝 채굴 그 수수료를 이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블록 승인이라 하면 채굴 시 각 정보는 각 노드들에게 전송이 되고요. 각 노드에 전송이 되죠. 유효성 검증을 수행한 후에 이제 합의를 통해 블록을 승인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합의 알고리즘 같은 게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이제 뭐 암호화 과정 알고리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아이오타나 해시 뭐 HCD, 싸,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요거는 그냥 참고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자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해결한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하이퍼레저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레저라는 게 있는데 뭐 이외에도 뭐 타조스, 이오스, 뭐 EVM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3세대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3세대에는 에이다나 이오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인지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꼭 해놓으시고 뭐 이도리움 뭐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사용된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화폐 거래기로 계약서 등의 추가 정보를 활용해서 스마트 계약이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을 구현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계약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더리움은. 네. 그리고 이제 하이퍼레저를 좀 살펴보면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들을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블록체인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눅스 재단 중심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할 때 이 클라우드의 기술들을 오픈소스 형태로 개발하는 것들이 있었죠. 네, 그게 뭐였죠? 오픈스택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제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하이퍼레저라고 하면 이 부분 정도는 좀 아키텍처 구성 요소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 블록체인, 뭐 트랜잭션, 그리고 체인 코드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프로젝트들, 네, 서투스나 뭐 알로아 뭐 이런 부분들은 인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음. 네, 하이퍼 레저 패브릭 허가형 프라이빗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모듈형 아키텍처, 모듈형입니다. 모듈이라고 하면 요소로 활용이 되는 것들이죠. 저희 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요소 기술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술들이에요. 블록체인이. 그래서 모듈러 아키텍처로서 블록체인 솔루션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허가형 프라이빗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소로는 피어, 뭐 오더러, 뭐 PBFT 이거는 합의 알고리즘의 기술이고요. MSP 멤버십이죠. 리더 선출, 뭐 검증, 동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뭐 코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코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블록체인 보안. 네. 블록체인 보안,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보안은 키안프코라고 얘기합니다. 키 관리, 암호화, 프라이버시, 코드 리뷰 이 관점에서 이제 보안 위협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키 관리는 키가 분실되거나 키가 도난되거나 아까 전자지갑 얘기했었잖아요. 암호화폐 지갑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공격자가 개인 키를 탈취하는 경우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무단 복구화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암호학적인 측면에선 제한된 난수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무차별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제한된 난수를 생성한다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난수를 생성을 해서 공격하는 방법이고 무차별 공격은 이제 암호화 강도가 낮은 키에 의한 공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버시 그리고 코드 리뷰 뭐 이런 부분들이 취약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록체인의 세부 이제 위험으로는 합의 뭐 하이제킹을 한다든지 저희가 합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이제킹이라는 게 중간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가로채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작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이드 체인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악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지갑 관리에 있어서는 키 도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계약 관리 네, 이런 뭐 코드 결함이나 거래 오류 뭐 저희가 이 코드를 만드는 것들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측면에서는 뭐였죠? D앱이 있었고
네, 스마트 컨트랙트 측면에서는 솔리디티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블록체인의 특성에 맞는 보안 위협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요소들 잘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응 방안도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알고 계시다시피 분산원장 기술에서 거래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래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를 맺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어떤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걸어놓고 이때까지 돈이 입금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유주를 변경한다. 뭐 이런 부분들의 거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해당되는 시기에 돈이 입금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거래의 소유자를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처리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중고거래 같은 것들을 한 때도 약간 이런 부분들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로는 이제 이더리움의 기술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이건 소스 코드 관점에서의 보안 취약점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코드 기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코드를 오디탐으로써 이제 보안적인 취약점을 이제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고 주로 이제 이 플랫폼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로는 이제 솔리디티 같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기 위한 언어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D앱은 실제로 탈중앙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동시키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네, 라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동시키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이제 합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죠. 중요도를 표시를 해야겠네요. 빵빵. 네.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눠지고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플랫폼에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프라이빗은 참여자가 제한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이제 이용한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컴퓨터 파워를 이용한 컴퓨팅 파워가 높은 노드가 합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으로 블록 배포에 많은 참가자가 활용하는 것과는 이제 올바른 블록체인으로 정의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이 POW 같은 경우엔 컴퓨팅 파워가 높은 노드가 합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보면은 마이닝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분 증명은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화폐량을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승인자가 우선해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DPoS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POS 같은 경우는 이미 선출하는 거예요. 네, 이 승인자를. 네. 그 보유량도 보면서 이미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DPoS는 리더의 순번을 정하는 겁니다. POS 기반이 돼 지분량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번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분을 정말 우선순위별로 쭉 나눠서 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블록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POET는 경과시간 증명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모듈을 기반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리더를 랜덤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F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라고 하는데요. 일정 수 이상의 이제 수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스가 뭐였죠? 내고장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패하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다수결만 그러니까 그 합의만 있으면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되고 이 레플리카 제로에서 이제 각 노드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각 노드에서 이제 약간 이게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보내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커밋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응답을 받은 부분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결정을 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Siev는 IBM에서 고안한 PBFT 확장 알고리즘을 하고 있고요. 실행 결과의 전송과 집계 결과 전송으로 흐름을 나눈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청하면 실행을 의뢰하고 실행 결과를 전송하고 뭐
네, 집계 결과를 이제 전송하는 이 단계가 이제 별도로 또 있네요. 그리고 팍소스는 이제 고장 감내 마찬가지 고장 감내인데요. 분산 시스템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하나의 값에 동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1단계는 이제 사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보고 확인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2단계에서는 수락 요청 및 최종 합의 단계를 거쳐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면 그 동의 내용이 이제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죠. 노들이 투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 결과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놓은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캡처를 좀 받아 놓은 부분이고요. 팍소스, 레프트, 뭐 PBFT, FOW, POS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POW는 이제 CPU의 계산량이다. 그리고 팍소스나 PBFT는 다수결이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CPU 연산 비용은 낮다. 다수결 같은 경우엔. 그렇지만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POW는 높겠죠. 그리고 POS는 일부의 스테이크홀더가 이제 지분율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한의 분산이라고 봤을 때 이게 전기세가 낮은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컴퓨터를 막 돌릴 수 있는 전기세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지역들이 이제 권한이 사실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죠. 뭐 중국 같은 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는 저희가 DID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 등에 대한 부분을 증명 관리하는 거예요. 네, 신원 정보를 제출하면 그 인증된 그 신원 정보가 분산돼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산 원장이 사실은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나요? 분산 아이디가 지금 여기에 아직 피크까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영지식 증명도 아직 피크까지 올라오지 않았네요. 네, 뭐 DID 구성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신뢰되는 아이디 저장소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로 이렇게 나눌 텐데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신원 정보 요청 및 발행을 일단 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로는 아이디 등록을 이제 신뢰된 아이디 저장소에서 이제 하게 되겠죠. 네. 하게 되고 나머지 세 번째는 신원 정보 및 요청 및 전달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검증을 통해서 전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신원 확인하는데 쭉 있으니까 한번 좀, 네, 포맷도 여기 있어요. DID 뭐 example, DID 메소드와 메소드 스페시픽 스트링이 여기 이제 별도로 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보안, 네, 뭐 크립토 체킹 아까 위에서 좀 설명 쭉 드렸으니까 일단 영지식 증명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영지식 증명은 여기서 알고 가신 필요가 있는 게 완건형 일단 아셔야 되고요. 완전성 어떤 문장이 참일 경우에 정직한 증명자는 정직한 증명자에게 이 문장이 사실이라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네,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는데 결국엔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참일 땐 건전성 어떤 문장이 거짓일 경우 어떠한 부정적인 증명자라도 정직한 검증자에게 이 문장이 사실이라고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고 영지식성은 어떤 문장이 참일 경우에 검증자는 문장이 참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검증자한테는 참 아니면 거짓 이 외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 밥이 지금 A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앨리스는 B에 C 또는 아니면 D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밥이 B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해서 C나 뭐 D 이쪽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앨리스가 키가 있을 경우엔 어느 요청하는 방향으로 다 나갈 수 있겠죠. 여기 뒤 잠금 문이 있는 거예요. C로도 1로는 나올 수도 있고 D로도 나올 수 있고 C로는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검증자인 밥이 요청하는 대로 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실 내가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이 과정을 n번 반복했을 경우에 앨리스가 모든 과정에서 성공할 확률은 2분의 네, 2의 n분의 1인데 요걸 이제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만족을 한다, 증명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Z캐시에 활용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것도 이제 나오게 되죠. 증명자가 이제 증명하고 검증자가 이제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도입 및 정책 동향인데요. 이 고객 확인 절차를 뭐 굳이 생뚱맞게 넣었던 부분은 이제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특히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암호화폐가 사실은 신용정보법
네,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법이 좀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좀 양지화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도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라는 이슈가 작년에 있어서 제가 같이 이제 넣었고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잘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자료에 별도의 이제 특강 자료들을 좀 이렇게 첨부를 해놨으니까요. 좀 더 확장해서 보시려고 하시면 여기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대단원의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다 끝냈어요. 네. 네. 그 어떻게 보면 파트 1에서의 핵심은 뭐가 있었죠? 네. 클라우드가 대부분의 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죠. 거기에 뭐 위치 기반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기술도 몇 개 좀 껴 있었긴 했는데 오늘의 핵심 기술 네, 누가 뭐래도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향후에는 아까 그 하이프 사이클에서도 보셨잖아요. 블록체인이 기대의 정점을 지나서 실용화된 블록체인 기술로 가는 단계이다. 네, 프랙티컬 블록체인 네, 이런 부분이다. 라는 부분도 꼭 한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 기술이에요. 미디어 기술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OTT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좀 있고요. 뭐 거기 안에 이제 스마트 TV나 아니면 3차원 비디오 보호와 뭐 OTA, OTT 이런 기술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영상 처리 기술들이 있죠. 네, 영상을 뭔가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제 기술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는 확대, 축소, 회전, 베이어 패턴, 뭐 영상 분할, 그리고 영상의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멀티 촬영을 해서 이것들을 합치는 HDR 기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 그리고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영상을 분석하고 해당되는 상황을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술들이 있고요. 360도 카메라 이런 것들이 영상 처리 기술로 들어가고요. 디스플레이 기술은 저희가 알고 있는 크게는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요.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 사이니지, 디지털 키오스크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키오스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왜 키오스크 있잖아요. 그냥 뭐 어디 식당 가면 주문을 하실 때 예전에는 주문을 받는 별도의 주문자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다 이렇게 기계로 다 주문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전광판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기반 기술들,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유기발란광 다이오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휘게 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핵심적인 개념들만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자동화 기술이에요. 자동화 기술에는 저희가 한번 뭐 설명드렸습니다. RPA 같은 기술들이 있고 이제 같은 호에서 언급한 초자동화 기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초자동화 기술은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RPA 기술은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살펴보면 RPA 기술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등 반복적인 업무를 사람이 아닌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자동화하는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 수준에 대한 측면의 분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지능화, 그리고 자동인지. 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계에는 반복 업무, 스케줄링 처리, 뭐 정보 전달 이 정도의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뭔가 자료를 수집해서 뭔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전표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2단계에서는 지능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대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 AI의 발전 단계에서 네,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인지 기술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질문이 있으면 이제 응대를 하는 정도였다면 여기는 실제로 예측하는 단계까지 넘어간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 수준 분류를 세 가지를 일단 크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주로 베이직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이 베이직 단계에서 솔루션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로 보면 뭐 사람의 음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문서의 패턴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그 문서를 사실은 데이터로 판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OCR 같은 기술들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어떤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벤트 기반으로 뭔가 처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프로세스는 스케줄링, 이벤트, 룰 엔진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룰 엔진이라 하면 1번이 들어왔을 때 2번 처리하고 3번 보내라. 약간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어떤 문서가
문서 내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 이거는 긴급 문서로 분류하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 이거는 보통 일괄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특정의 어느 사람한테 이메일을 발송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이메일을 발송하는 그 이벤트는 어떤 걸까요? 그 문서가 실제로 A라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문서라는 것들로 검출이 되었을 때잖아요. 네, 판독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자동화시키기 위한 스크립팅, 인터페이스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소 중에서 뭐가 있었죠? 지능형 에이전트 기술이 있었잖아요. 에이전트라고 하면 뭐였어요?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업무 자체를 대행해주는 업무였잖아요. 큰 범주에서 살펴봤을 때 거기서의 지능형 에이전트는 뭔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한 예측, 인지 판단,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들을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에이전트 기반은 내 어떤 기술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로보틱스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RPS의 활용 분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1단계 저희가 단순 업무를 실제로 베이직 오토메이션 단계라고 하면 뭐 ERP, 뭐 PLM 뭐 이런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기본적으로 룰에 의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뭔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단계로 넘어가면 되면 질의응대나 자원관리, 정보 분석인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법조문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변호사나 이런 부분들한테 그런 사례들을 좀 알려준다든지 하면은 이런 어떤 그 변호 업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의사의 어떻게 보면 CT 판독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암의 발생 확률을 실제로 계산을 해서 뭔가 보여주고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의사의 의료 행위를 돕는다든지 이런 기술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단계일 거고요. 완전 이제 예측까지 가능한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컨그니션 오토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아까 살펴봤다시피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분 자동화시키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업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킴으로써 사실은 팬데믹 상황, 이런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컴퍼절 네, 이런 어떤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대응할 수 있다. 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이 보이네요. 네, 전자책 기술, 뭐 EPUB, 이북, 디지털 교과서, 전자종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카암테크는 이게 뭐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떠오르거나 뭔가 화두가 되거나 이슈가 된 부분들은 없지만 이게 저희가 앰비언트 커머스 막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제공이 되는 기술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뭐 행동 인터넷 이런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앰비언트 커머스, 앰비언트 컴퓨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인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행위를 예측하기 위한, 사용자의 로그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확장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증기술이에요. 인증기술은 사실은 이제 보안 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개념 정보만 설명을 하고 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인증기술은 뭐 오픈 아이디, SSO, DID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제가 합숙 때 또 이 인증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발전하는 단계들을 좀 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각각 독립적인 인증기술로 발전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A 사이트 회원가입 별도로 해야 되고 B사이트 회원가입 별도, C사이트 회원가입 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힘들고 계정에 로그인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힘들다 보니 이거 그냥 통합하자 라고 하게 난 게 이제 SSO, 이제 중앙 집중화된 이제 SOSO가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괜찮네. 이용함에 있어서 그럼 각각 가입해야 되는 불편함은 없어졌는데 이 SSO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이걸 뭔가 통합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측면에서의 정책이 굉장히 상이할 경우에는 또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의 다른 부분들을 또 연계시켜주는 부분들의 이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분산형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디의 주권을 개인한테 돌려줘야 되고 개인이 나의 아이디와 그리고 개인의 인증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 이제 분산 아이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정부 전자정부 인증은 그 인증의 편의성들을 위해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고객들이 여러 가지의 인증 수단을 활용해서 파이도나 이런 인증 수단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로그인하고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